슬라브의 지식에 삐딱하게 여기 읽어보았습니다. 뭘 도대체 삐딱하게 봐야 할까요? 이 슬라브의 지대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1991년도에 처음 출간됐어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80년도 말에 공산주의권들이 다 무너져요. 거의 이제 우리 베를린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는 편에 자유주의에서 어떻게 보냐면 우와 드디어 무너졌다. 이제 자유주의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지식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진짜 그럴까? 그래서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락강의 이론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 쓴 책이 바로 이 삐딱하게 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배경을 가지고 들어갈 때 락강의 이론이라는 것은 딱 머릿속에 뭐가 뜨세요? 네, 아이고 공부 잘하셨어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 주체를 형성하는 세 가지 구조를 딱 머릿속에 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실제계 안에 뭐가 있어? 상상계와 상징계가 같이 있으면서 실제를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존재하는 실제계 그거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지각한 대로 상상계와 실제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상계와 상징계를 이렇게 믹스해서 통합해서 허구적으로 통합을 해서 만든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뭐 신도시 계획하는 이런 그림들 많잖아요. 보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환상적으로 띄우죠. 실제는 어때요? 이런 모습이구나. 복잡하고 사람들 다 이게 이제 실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상수로 쾌락이 구현되는 이런 쾌락의 실체, 환상으로 계속 덮고 하는 이런 것에서 삐딱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실체를 볼 수 없어.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징계가 튼튼해서 우리가 실제가 안 나오게 탁 버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상징계는 취약한 속도물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실은 상징적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틈인가 계속 틈만 벌어지면 뭐가 될지도 올라와요? 실제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겪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막 예방접종 하라고 그러고 마스크 쓰라고 하고 마스크 구하러 다니고 저만 경험했나요? 엄청 다니시는 분들 많았어요. 자,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이라는 실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시기에 이자를 싸게 줘서 대출을 왕창 받았어요. 제 얘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 이자가 2배로 됐어. 야, 파산 안 하긴 다행이죠? 이런 금융위기 이것도 또한 모두한테 실제예요. 또 AI 아까도 우리 토론에서 말했는데 AI가 여기저기 안 들어간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기만 할까요? 진짜 시장을 뺏는 사람 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진 실제란 그런 지식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책을 쓴 1991년도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우리 실제 응답으로 궁극적인 형태가 뭘까라고 할 때 이런 생태학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체르노빌 사태라고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체르노빌에서. 그런데 이게 1986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랑 상징계랑 이렇게 잘 종합해서 현실을 잘 순환적으로 이끌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거기 탈선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달라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거는 원전이 터지면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세계에 벌어진 상처다. 실제가 출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고요.
4호기에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원자로를 덮고 있던 약 1000톤 무게의 그 쇠로 된 반응로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원자로에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원자로 중심부의 그 노심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노심 안에는 무려 200여 톤의 우라늄 핵 연료가 들어 있었는데 방사능이 이 체르노빌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방사능 오염이 심한 곳이에요. 북유럽, 러시아, 북유럽까지도 그리고 오스트리아, 가고 이상하게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까지 갔네. 체르노빌에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400배 이상의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야, 와, 86년도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붉은 숲 들어본 것 같아요. 저 마을에 저게 상징이 돼버렸네요. 방독면과 저 바이오 마크가 체르노빌이라는 그 명칭이. 지금도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봄처럼 덮어놨어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도가 세냐?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 감이 오세요? 5단계가 최고 그 당시에 최고 높은 단계였는데 이거는 7단계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실제가 출현했을 때 우리는 주체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체가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세 가지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순회적으로 분열을 시켜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신경질적으로 번영을 시킨다. 세 번째는 정신병적으로 투사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실제를 삐딱하게 바라보지 않는 증상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짜인 거 알아요. 원자폭탄 떨어져서 방사능 막 나오는데 안전해. 진짜일까요? 아닌 거 알아. 알면서도 무게나면서 물씬 숭배적인 도착증으로 나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를 삐딱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실체의 사건은 그냥 한 가지 단일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또 충으로 막 이게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뭉쳐서 삐집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외상적인 중액으로 변형시켜서 한 가지 단일한 거로 외상적인 중액으로 묶어서 강박증적으로 계속 실체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전능적인 타자, 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런 전능적인 타자로 사는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실제를 삐딱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체르노빌 사건에는 이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신 거죠? 위험해. 저 일본도 그래서 안 갔는데 아까 그 지도 보고서 잠깐만 안 갔어도 다 왔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태의 심각성, 치명적이야, 나한테 생존에 문제가 있어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지만 아무나 해도 마찬가지죠. 어쩌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통합시킬 만한 힘이 없어. 얘 실제 감당 못하겠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믿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전 얘기하니까 방사능 얘기하니까 시간이 안 오시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빨대. 환경을 오염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왜 나중에는 치명적으로 우리한테 생존 위협할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빨대 쓰세요 안 돼요? 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물씬 숭배적으로 독착증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체르노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질적인 숭배로 부정을 하면서 반격을 유보하고 있냐 했더니 네. 이렇게 띠를 띄어놔요. 도로에다가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띄어. 그러면 이 밖에서는 안전해. 네. 이 띠가 바로 물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측정기. 측정기는 뭐예요? 이 측정기만 있으면 측정할 수 있으니까 나 안전할 거야. 그래서 밑에도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옷장도 이 당시에도 사고를 수습할 때 이 옷도 없어가지고 옷 옆에서 계속 들어갈 때 갈아입었대요. 근데 요 옷만 입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계속 내가 알면서도 위험한 걸 알면서도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것만 입으면 안전할 거야라는 이런 동착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선생님들이 사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정은 우리가 이 사람이 다 전능한 존재야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향의 허위성으로 이 사람이 알고 있어.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하는 역할이 이 실제 외상적인 충격을 재상징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재상징화해서 통합을 시켜준대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공격성, 이런 폭력성, 이런 살인 욕구, 이런 욕구들을 대신 어떻게 해요? 실현시켜줘요.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살인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네? 범인이 나타나잖아요. 그 범인한테 다 외화시켜요. 이거 공격성, 폭력성 다 어디 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건데 다 외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속죄함으로 시켜놓고 나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이러면서 묵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르노에서도 많이 나와요. 포르노에서 이런 여배우들이 하는 행동이 진짜라고 믿으시는 안 봤어 나? 왜 안 본 것처럼 그러세요? 보고 계시잖아. 가짜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에 사자의 피라게 공사하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관객으로 있으면서 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핵심은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기백이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 사례를 예를 들어요. 여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어떤 여자한테 반하냐면 요 마들레인이라는 연약하고 숨이 있는 여성한테 반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성과 닮은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주디라는 여성이 나타나는데 이 주디는 이 마들레인과 너무 상반되는 여자예요. 어떻게? 쌍스럽고 천박한 행동거지, 화장도 두껍게 하고 머리카락 빨간색. 너무 이제 다른데 너무 잘 맞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 주디가 바로 마들레인. 같은 인물인데 이게 어떻게 정부 역할을 하면서 사건이 있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주인공인 이 스코티가 이 같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한창 찢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숭고한 대상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이 주디를 계속 이 마들레인처럼 옷도 입으라고 하고 머리 스타일 바꾸라고 색깔도 바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기하고 이 숭고한 대상을 계속 숭고한 대상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이 물씬화 시키는 거죠. 계속 그 환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인 위기가 닥치면, 그러니까 실제가 닥치면 강박적인 신경증 환자처럼 강박증이 올라온다는 게 어떻게 불안하니까 행동으로 바로 가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불안이 확 여기저기 안내 문자 오고 방송에서 나오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막 달게 불안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손 씻기, 또 손소독 비치에도 손소독 많이 수술하셨죠? 또 열체크 어디 가나 열체크를 했어. 또 마스크 안 쓰면
제 입장도 못하죠.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것처럼 우리가 공포스러운 X라고 하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런 실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이 공포를 실제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계속 강제적인 의식을 하게 된다, 회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체르노빌 사태에서도 이런 불안이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로시마 원자폭탄 400대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계속 피를 흘려가면서 쓰러져가고 살이 벗겨져 나가는 걸 눈으로 관찰하면서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상징계가 튼튼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밝혀야 되는데 밝힐 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속 뭘 하냐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띠를 띠면서 나랑 거리 유지하고 계속 체크하고 손 씻고 이런 행동으로 계속 감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체르노빌 사태에서의 이런 증상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료가 많아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 미국과 소련이 성대하게 지금 막 대립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어. 그거에 대해 튀어나왔다.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어. 외상적인 역사적인 트라우마도 있었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에 대한 문제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어떻게 뭘로 압축을 했냐면 뭘로 외상적인 중액을 삼았냐면 방사능이 오염시켜 위험해 이걸로 퉁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했냐면 계속 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속 손도 씻고 몸도 씻고 또 차도 씻고 집도 씻고 막 이런 계속 씻어내는 물로 씻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행동적인 강박적 행동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박증 환자들이 그냥 자기만 되게 잘 지키면 좋아요. 강박증 환자에 있으면 주위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화자의 쾌락도 통제해요. 왜 통제해요? 화자가 쾌락을 느끼면 내가 상층계로 붙들고 있는 게 무너지고 균열이 와. 그래서 어떻게? 화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식당도 못 들어갔지만 지금 마트에서 퇴짜 받은 적이 저는 있어가지고 근데 웃겨요. 마트에도 나 퇴짜 맞았는데 애들은 들어갈 수 있어. 그 저기 두 녀석이 들어가가지고 마트 장을 봐가지고 나왔어요. 남편하고 밖에 둘이 서가지고 이건 뭔지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숨 쉬고 사는데 뭔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이런 행동들은 뒤에 실제를 은폐하기 위한 법학적 행동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례에서 이 하이스미스의 소설인 단추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편집에 나와 있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배경은 이래요. 기영의 몽고아이를 둔 이 4살의 한 가족대학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영아를 키우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너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힘든 거죠. 삶 자체가 매일매일 지옥이고 그렇게 평생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중압감이 있을 건데 해도 이 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산책길에 산책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과 이렇게 부딪혀서 양쪽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 이 사람은 술 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답이 없고 그리고 사는 거에 분노가 올라와서 남자를 살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와보니까 자기 손에 이 남자의 코트에 떨어진 단추 하나가 있었어요. 이 단추 하나를 보면서 이 실제의 자극 주가죠. 이 자극을 보면서 기념품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념품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욱하고 실제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의뢰처럼 이걸 쳐다봐요. 계속 얘기를 하죠. 자기 안에 계속 그런데 자기한테 출현하는 실제는 이 단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상도 중액으로 이 단추를 변형시켜서 계속 강박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너무 어마어마한 위기 실체가 닥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호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뭐
6천인가요? 범람할 사진이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아이 보내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쳤을 때, 실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야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자연을 개발했기 때문에 신의 벌이야. 종말이야. 신의 종말이야. 종말이 다가와서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편집적인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 사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태양의 제주에서 이 주인공 짐이 어떻게 하냐면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자기 현실이 산산조각이 났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래서 방법을 택한 게 뭐냐면 전능적인 편집적인 환상을 띄우는 거라서 어떻게 내가 저쪽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췄더니 거기서 폭탄이 날아와서 사건이 벌어졌어. 내가 신호를 보내서 나 때문이야. 이 전쟁이 일어난 게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을 계속 살려놨으면 좋겠어서 계속 마사지를 했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마사지를 하니까 혈액순환이 돌면서 눈을 좀 다 뜬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보내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실제를 전능감, 광적인 전능감으로 환상으로 제 실체를 듣고 있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상징적인 거라도 미세하게 이렇게 오늘 난리가 났는데 기계예요. 이렇게라도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정신병자들은 상징조차 잡을 수 없어요. 상징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그 공백에 무차별적이고 어마어마한 이 노정도 투자가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디가 비밀지, 어디가 돈이고 어디가 값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정신적 상태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실제계와 현실 속에 이게 다 환상이 막 난무하고 아예 상징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정신적인 상태를 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이제 편집적으로 아까 전능 환상을 띄웠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가지고 뭘 띄우냐면 이 신이 나를 압도할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쾌락을 누리는 이 신이 이 타자가 바로 신인데 쾌락을 누리는 통제자이자 나를 위협하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자기가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타자의 타자가 되면서 자기를 포크마개처럼 확 실제 끼워 넣는 지색이 사례로 누굴 드냐면 한 정신병자의 회상록에서 이 슈레거 사례를 듣는데 이 슈레거는 그런 자기를 완전히 통제할 것 같아. 쾌락의 타자한테서 어떻게 되면 자기를 보충의 대상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위협적으로 초월할 것 같은 아까 그 물이 범람한 것처럼 이 초월할 것 같은 타자한테 자기가 타자로 존재하면서 이 실제계를 덮으려고 하는 증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슈레버 같은 이 책에 보면 슈레버가 신의 패트너가 되면서 여성이 되는 환상, 이 가슴이 나오고 신과 성분 성별을 해서 아이를 낳는 이런 환상을 띄우는 것으로도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신병 타자로서 사는 정신병자들의 모습이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체르노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서 자연이 법칙대로 규칙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 뭐라고 하냐면 맞아 그 법칙과 규칙대로 지나가. 그런데 불균형 속에 있어 자연은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이 나무가 곱고 되게 좋아 보여요. 실제로 이 산속에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막 지멋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내지 않으면 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의 자연 물질서가 규칙성 내에서 한도 내에서 무질서가 계속 분산되어 있는데 자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에서 이 혼돈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추적을 마칠 게 아니라 이 혼돈 그 자체, 이 불균형 그 자체, 이 살만한 그 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패턴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를 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강의대에서 줬던 것처럼 전체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인 위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체를 따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어떠한 메시지나 의미도 자꾸 불안해서 채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감정 없이 실존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환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징으로 환상으로 계속 실제를 겪고 실제를 겪고 없는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실제를 못 본다는 거죠. 어떻게? 똑바로 보면 안 보인대요. 고개를 비틀어서. 자, 보이시나요? 이제 홀바인의 대사들이거든요. 이 장면은 안 보이지만 이걸 비틀어서 보면 혹시 뭐가 보이세요? 네. 이렇게 앞에 있을 때는 해골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삐딱하게 볼 때 얘는 해골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속에 자꾸 독구독구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머무르면서 삐딱하게 존재성 안에서 형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링컨. 링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링컨이잖아요. 링컨 얼굴 보이세요? 이제 삐딱하게는 아니지만 자세히 앞으로 가서 실제를 보듯이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실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안 보이세요? 여기 벗은 여자의 모습이 안 보이신다고요? 아, 네, 삐딱하게 보셔야겠어요. 네, 우리에게 서해지는 실제를 이렇게 삐딱하게 보실 수 있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